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우리 국내 증시가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큰 폭으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역사적인 어떤 최저가로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기준으로 지수를 보니까요. 84.88포인트가 하락한 1049.71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내내 지수 천선의 붕괴에 대한 그런 공포에 시달렸는데요. 물론 오늘 붕괴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혹시나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나 언제나 또 그런 일이 오지는 않을까 많은 투자자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대기업들의 대대적인 사업 구조 조정과 지난 12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국발 금융위기가 이 각국의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국내 산업계가 이에 대비하기 위한 대대적인 사업 구조 조정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불황기를 대비하는 모습인데요. 과연 어떠한 대비들을 하고 또 어떠한 구조 조정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김민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국내 기업들이 대대적인 구조 조정에 착수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실물 경제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사업 구조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한계 사업들은 과감하게 매각하거나 청산하고 있고요. 수익성이 높고 성장성이 뛰어난 분야는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불황기에 돈이 안 되는 제품은 과감히 감산하고요. 소비가 늘어나는 제품군은 오히려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SK에너지는 최근 텔레매틱스 사업 부분을 SK마케팅앤컴퍼니에 매각했습니다. SK에너지는 그동안 텔레매틱스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서 고심해 왔는데요. 최종적으로 사업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LG전자도 기존의 홈시어터나 DVD 플레이어 같은 장치들을 주로 생산했던 디지털 미디어 사업본부를 네트워크 콘텐츠 사업 부문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LG전자는 디지털 미디어 사업의 수익성이 갈수록 나빠져서 최근에 적자로 돌아서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이닉스도 최근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200mm 웨이퍼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대신에 수익성이 높은 300mm 웨이퍼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번에 경제 위기가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것 같고 최소한 2, 3년 이상은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경영 전략도 이에 맞게 잘 짜야 될 텐데요. 맞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불황기를 대비하는 경영 전략이 필요하죠. 현재 국내 기업들이 불황을 대비하는 패턴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속형 경영 전략과 사업 다각화, 그리고 불황에 잘 되는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죠. 실속형 경영 전략은 기술력을 자랑할 수 있는 제품 개발보다는 시장에서 통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는 패턴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경우에 올해 황해 법칙으로 유명한 20나노 양산화 기술 개발을 보류하는 대신에 용량만 128GB로 늘린 신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자랑할 수 있는 명예보다는 수익성을 극대화해서 후발주자를 확실히 따돌릴 수 있는 실속을 챙긴 것이죠. 조선업계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불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비조선 분야의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조선 사업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현대중공업은 최근 풍력발전기 공장을 착공했었고요. 또 6세대 LCD 라인에 투입될 운방용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나이지리아와 함께 해운사를 설립하는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한 포트폴리오 안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불황기에 가장 직격탄을 맞는 곳이 유통업계인데요. 유통업계는 역시 불황기 소비 패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랜드가 최근에 할인점인 홈에버를 매각하고 아울렛 사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네, 기업들이 이렇게 구조 조정에 적극적에 나서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워낙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어떤 실물 경제 위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사업 구조 조정을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경색으로 돈줄이 말라버린 상태에서 소비 침체까지 겹쳐서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 돈이 되는 사업, 즉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올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위기를 넘겠다는 전략인데요. 실제로 각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익성 위주의 사업 재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기업을 이끄는 최고 경영자들이 지금 현재의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해서 참 심각하다는 인식을 갖고 정말로 수익이 나는 그 사업 분야에 대해서만 선택과 집중의 어떤 경영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게 이 사업 구조를 재편한다는 게 어떤 인적 구조 조정도 함께 따르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좀 드는데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사업구조조정은 필수적으로 인적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웬만하면 인적구조조정은 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해서 비용을 줄여왔어요. 근무 시간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밀린 휴가를 쓰게 한다든가 뭐 그런 식이었는데요.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경영 상황이 한계에 놓이면 인적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 취업 포털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인력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주가는 곤두박질 쳐서 이래저래 심란한 게 샐러리맨들인데요. 이제는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을까 염려해야 하는 우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상황 자체가 참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이 아주 길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큽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산업부의 김민영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내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경제 뉴스 분석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어떤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12일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총 8조 원이다, 9조 원이다. 굉장히 많은 양의 돈이 투여가 되는 참 어마어마한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같은 정부의 어떤 대책이 지금 현재 부동산 위기라든가 부동산 침체를 상당 부분 진정시키고 또 다시 반전시키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또 그 방향에 있어서 이게 과연 이제 최적의 어떤 대책인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어떤 반론들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아직까지 그다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자, 그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윤홍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정부가 12일 부동산 대책에서 아주 굵직굵직한 그런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미분양 해소 대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하지만 대부분 이제 또 건설업계에 계시는 분들이나 많은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이것이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한 어떤 미봉책에 그치는 그런 대책일 것이다라는 지적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매우 규모가 크면서도 몇 가지 명점이 있습니다. 일단 정말 심각한 악성 미분양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업체일수록 이 대책을 활용하기가 더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건설사들이 분양 현장에서 미분양 아파트만을 할인해서 매각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 기존 계약자나 예비 계약자가 반발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부실 건설사의 퇴출 말고는 남는 게 없을 것이라는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환매 조건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다든가 미분양 펀드 조성 등은 사실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는 것이나 또 다름없는 것이라서 나름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자, 하지만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미분양 해소 효과가 부진할 거라고 보는 건지요? 네, 환매 조건부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은 대한주택보증이 무려 2조 원을 들여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사는 일단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를 판 대금으로 공사 중단이나 부도 위기 이런 유동성 위기를 해소할 수 있긴 한데요. 환매 조건부 미분양 매입 사업의 경우 정작 건설사들의 피를 말리고 있는 악성 미분양 사업지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게 문제입니다. 주택보증의 공정률을 50% 넘기고 분양가를 최대한 할인한 미분양 아파트만을 선별적으로 매입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공적 자금에 대한 부실 우려를 염려하는 정부 입장에선 당연한 선택이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 이 대한주택보증이라는 데가 사실 그 분양을 받고 이제 선분양을 하니까 기다리다가 어떤 건설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공사를 끝까지 완공해서 입주까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관인데, 자, 이런 회사인데 한 2조 원 정도 되는 자금을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는 데 쓴다라는 게 나중에 혹시 그 본연의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쓸 돈이 좀 부족해지는 거 아닌가? 괜히 그런 생각이 소비자 입장에서 좀 염려가 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듣고 보니까 이제 분양가를 할인을 해서 매입을 한다라는 게 지금의 정책인 듯 싶은데, 그렇다면 기존의 어떤 정상가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약간의 반발이 있을 수 있겠군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정부가 주택보증을 통해 미분양 물량을 성공적으로 사들인다고 해도 문제가 남습니다. 기존 계약자나 예비 계약자의 반발 문제인데요. 정부는 이들 물량을 건설사가 되사가지 않을 경우 대부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 문제는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올해 대한주택공사가 분양가의 80% 수준에서 매입한 미분양을 임대주택으로 돌렸는데 부산과 대구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기존 계약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져서 소송전까지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래저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힘든 상황이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득실을 좀 잘 따져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미분양 펀드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직접 미분양 아파트를 사는 방식은 아니지만 이 자산 운용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펀드를 조성하면 그 대한주택보증이 그 아파트가 준공이 될 때까지 보증을 서주는 그런 방식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분양 펀드 사업은 자산운용사가 미분양 물량을 사서 펀드를 조성하면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서주고 최종적으로 펀드가 미분양을 처분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주택 매수세가 실종된 상황에서 과연 어느 기관이나 개인이 투자에 선뜻 나설지가 문제이고요. 실제 올해 초 한 부동산 자산 운용사가 처음으로 미분양 펀드를 도입해봤지만 시장 침체로 결국 투자자 모집에는 실패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민간이 보유한 택지를 또 사주는 방안도 대책에 들어가 있던데요. 사실 이 건설사들이 토집에 따른 어떤 부채가 상당히 크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건설사들이 분양받은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 택지까지도 직접 사줄 수 있다는 전향적인 대책을 제시하긴 했는데요. 12월부터 역경매 방식으로 건설사들에게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역경매 방식이라는 것은 최저가를 제시하는 회사의 땅을 사준다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사업지 하나에 사활이 걸려있는 중소업체들의 경우 이런 방식으로는 보유 토지를 도저히 넘기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 민간 택지들 대부분 80에서 100% 정도의 빚을 지고 산 땅이 대부분인데요. 이 땅을 헐값에 넘기게 되면 빚도 못 갚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사채조차 빌릴 수 없는 최악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자, 어찌됐건 간에 지금 건설 경기가 워낙 침체되면서 많은 건설사들이 미분양이다 뭐다 해서 상당한 위기에 몰린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정부에서 12일 부동산 대책을 내세워서 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그런 많은 방안을 강구 중인데요. 자, 지금 이 대책만으로 부족하다면 보다 더 시장에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추가로 강구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윤홍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디스와 S&P 등 그 어떤 신용을 평가하는 그 신용평가사들의 이름은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기관들이 어떤 그 역할에 대해서 물론 어떤 그 국제적인 스탠다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같은 이런 큰 경제 위기를 맞아서 과연 그들의 객관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해서 그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요즘 상당히 많은 비판과 또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국제 신평사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 자, 그 문제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국제부 연결돼 있습니다. 김정공 기자. 네. 어제 미국 하원에서는 세계 3대 신평사인 무디스, S&P, 피치 고위 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들 신평사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로 불리는 모기지 관련 상품에 대해 엉터리 신용등급을 매겼다는 관련 증거들이 잇따라 제시됐는데요. 그 중에는 신평사의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S&P 직원들이 모기지 관련 상품의 신용등급을 매긴 뒤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한 직원이 그 평가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고 하자 다른 직원은 평가 모델이 위험의 절반도 반영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에는 우리는 모든 것을 평가해야 하고 설사 소가 만든 상품이라도 등급을 매겨야 한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평사와 신용등급을 좋게 받으려는 기업들의 유착관계를 잘 보여주는 증거 역시 이번 청문회에서 공개됐습니다. 무디스의 한 직원은 2007년 회사 임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눈가리개로 눈을 가린 채 고객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실수는 우리를 무능한 신용평가 애널리스트로 만들거나 회사의 이익을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판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신평사들의 부실한 신용등급 평가는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텐데요.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까? 이번 글로벌 신용위기에서 문제가 된 상품은 모기지 자산을 담보로 해서 만든 금융상품인 모기지 자산담보부 증권, 소위 MBS라고 하는 상품인데요. 금융기관들이 MBS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신평사들의 신용등급 산정이 필수적입니다. 신평사는 신용등급 산정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일종의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인 셈이죠. 그런데 이들 신평사들은 회사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 부실염이 높은 모기지 자산에 대해서도 최고 신용등급인 AAA 등급을 주었습니다. 고객인 금융회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회사들은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를 기반으로 MBS 발행 규모를 대폭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으로 신용시장이 경색되면서 모기지 자산의 부실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신평사들은 뒤늦게 신용등급을 내렸지만 이는 결국 금융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베어스턴스, 리먼 브로더스 등 금융기관의 연쇄 부도로 이어졌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신용평가사들의 이런 문제점들이 이번에 확연하게 드러난 만큼 앞으로 이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신평사에 대한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신평사들은 과거 미국 앨런의 회계 부정 사태는 물론 닷컴 버블 당시의 위기를 예측하지 못하는 등 재구시를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올해 초에도 무디스가 내부 시스템 오류로 등급 산정을 잘못하는 등 평가 방법 개선에 대한 시장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신평사들도 내부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평가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금융위기 사태를 통해 신평사들의 개혁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들 3대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럽연합도 기존보다 강화된 관리 감독 방안을 곧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용평가사 시스템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정근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희욱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희욱입니다. 네, 오늘 지수가 무척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상당히 바쁜 하루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상당히 바빴는데요. 예. 코스피 지수가 80포인트 넘게 급락했습니다. 23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84.88포인트 내린 1049.71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4월 연속 이어진 최저치 경신 행진으로 하락폭은 역대 5번째, 하락률이 역대 3번째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며 7.92%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투신이 로스코스로 추정되는 2,559억 원의 매도 물량을 쏟아낸 가운데 증시 유군으로 작용했던 프로그램 매매 역시 차익 거래를 중심으로 매도 우위로 기록 폭락을 부추겼습니다. 네. 이게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참 많은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내용을 하나하나 좀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 글로벌 증시 폭락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전날 미국 다우지수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5% 넘게 급락했는데요. 유럽 및 아시아 증시도 너나 할 것 없이 동반 폭락했습니다. 이날은 특히 파키스탄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다른 악재로 작용했고 원달러 환율 역시 사흘째 폭등하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소 조심스럽게 1000포인트 이탈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가뜩이나 좋지 않은 투자 심리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이 1200선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또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게 이제 어떤 기관들의 로스컷 물량이 쏟아지면서 그 지수 하락을 더욱더 부채질하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자, 오늘 장을 보면은 그 염려가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던데요. 네, 특히 이날 투신은 2,559억 원의 매도 물량을 쏟아냈는데요. 투신의 이 같은 매도 공세는 연 4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투신이 팔아치운 물량만 5,604억 원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4,706억 원 순매도한 것을 감안하면 1,000억 원 정도 많은 양입니다. 곧 지수 폭락의 1등 공신인 셈인데요. 투신의 매도는 추가 하락을 염려한 로스컷 물량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수익률 악화를 견디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이 환매에 나서게 된다면 투신의 매도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그리고 코스피 시장도 물론 큰 문제이지만 코스닥 시장 오늘 지수가 정말 형편없었죠. 네, 코스피 시장도 어렵지만 코스닥 시장은 이보다 더한 상황입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서 힘겹게 300선을 사수했지만 어느덧 200선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종가인 308.95포인트는 4년 2개월 만에 도달한 최저치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주요 투자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로 투자 심리 위축에 따른 투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은 대형주 비중이 적어 프로그램 매수의 영향을 적게 받고 있는데요. 이 점 역시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이제 전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우매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전문가로서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전망은 어둡습니다. 이날 서울경제신문은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과 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 22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일단 지수가 세 자릿수까지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떨어지더라도 900선에선 지지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주식시장에 현재 호재는 없고 악재는 널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는 계속해서 가시밭길을 걸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 박혜욱 기자 오늘의 증시 상황 정리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주식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한 2004년도 정도의 주가 지수가 한 7, 800 정도 선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가장 심플하게 생각하는 게 어떨 때는 정확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년 전 경제 상황과 지금의 경제 상황과 과연 비교해 보면 지금이 과연 이제 천선의 어떤 지지선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그런 얘기를 논의를 할 수 있는지, 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보는 게 좀 정확한 답을 주는 고민이 아닌가 싶네요. 자, 생 경제 현장 잠시 위에서 뉴스 단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보유한 국공채를 정부에서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기관 투자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한국은행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지분율이 올 들어 29.46%까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지분율 변동이 높은 종목은 주가의 등락폭 또한 컸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에 강한 충격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기업들은 잇따라 직원을 줄이거나 투자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각국 정부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투자를 늘리는 대신 해외 투자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해외 주식 비중은 현재 6.8%에서 3.6%로 낮아지며 대신 국내 채권의 비중이 66.4%에서 72.4%로 상향 조정됩니다. 네, 생 경제 현장 잠시 후 시장 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종목별 투자 전략까지 더해드리는 증시 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Live from Hong Kong, from Tokyo, from Singapore, from Sydney, live from Beijing, from Shanghai, live from Seoul, from Taipei, Melbourne, KL, and Mumbai. 세계 경제의 흐름, 글로벌 자금과 기업의 움직임, 이젠 서울경제TV가 책임집니다. Bloomberg Television.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증시전략센터입니다. 대신증권의 한영하 차장 그리고 동양종금의 김용재 차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 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이 패닉을 넘어서 어떤 그 뭐 공황 상태라는 표현이 그냥 딱 맞겠죠? 네. 자, 오늘 장중의 어떤 그 객장 분위기도 굉장히 좀 힘들었겠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코스피가 1050선이 드디어 붕괴가 됐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 객장에는 손님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예. 네, 오늘 주가는 전일보다 83포인트나 급락을 했습니다. 장중 한때 100포인트를 하락을 했고요. 오후장 초반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서킷 브레이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장중 주가가 전일보다 10% 이상 떨어지고 그 상태가 1분간 계속될 경우 전 종목을 20분간 거래를 정지시키는 제도인데요. 일단은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조치로 일단 지난 2006년 1월과 2007년 8월에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가 해당이 됩니다. 그만큼 국내 금융시장이 위기 국면에 몰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일 폭락의 요인은 외국인의 대량 매도세와 더불어서 기관과 투신의 매물 때문이었는데요. 그 매도세를 받아줄 마땅한 매수 세력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오후 들면서 아시아 증시의 낙폭 축소와 프로그램 매도 완화 속에 연기금의 매수 이후로 코스피는 낙폭을 좀 줄여서 84포인트로 하락 마감한 104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26포인트가 하락한 308.95로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살펴보면요. 개인이 1,300억 매수, 프로그램 매도가 800억, 외국인이 1,000억을 매도를 했고요. 투신권이 2,500억 매도, 연기금이 1,900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네. 자, 이러지는 모든 그 지표들을 보니까 뭐 장 자체를 무너뜨리게 모든 최적의 조건들이 함께 안 좋은 쪽으로 결합돼 있다.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자, 김용재 차장님께서는 오늘 증시가 왜 이렇게 폭락했다고 보십니까? 예, 뭐 한 세네 가지로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첫 번째 말씀드리면은 일단 유럽하고 미국이 급락을 5% 넘는 급락을 보여줬다는 게 가장 뭐 첫 번째 우리나라 그 하락을 이끈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우리 그 아시아 증시가 시작과 동시에 상당히 약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8%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그 장중에 하락하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율이 다시 그 1,400원대로 넘어섰다는 점. 그래서 그 전고점인 1,420원을 다시 돌파하려고 시도를 한다는 점이 또 상당히 그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부분을 그 대외적이고 또 어떤 그 시장 외적인 거를 좀 정리해드리, 요번에는 시장 내적으로 좀 들어온다 그러면은 외국인의 지금 끊임없는 매도, 거기다가 지금 그 투신권에서의 매도,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물, 이런 것까지 지금 3제가 지금 그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개인들만 홀로 매수를 하고 있는 오늘장 같은 경우는 상태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오늘의 하락은 그 증권에서 그 ELS 파생 상품에 연계된 손절 물량이 좀 많이 나왔죠. 오전 내내. 네. 그러다 오후에 좀 그 물량들이 수그러들면서 연기금 쪽에서 1,000억 넘는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그 일시적으로는 또 한 60포인트대까지 올려놓긴 했는데 결국은 장 막판에 80포인트가 넘는 하락을 보여줬다는 점. 이러면서 지금 사실은 시장이 패닉에 가깝게 지금 공포 국면이라는 점이 오늘을 또 한번 억누른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제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일단 뭐 환율 관련해서도 이제 원화가 워낙 약세를 보이다 보면은 원화 표시 자산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매력이 확 떨어지니까 그렇죠. 저라도 좀 팔고 떠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들을 탓하기에는 좀 머쓱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 장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장중에 우리나라가 60포인트까지 반등을 보여준 내용을 보게 되면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어떤 그 뭐 증권 찌라시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미국의 그 금리 인하가 100bp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1% 가까운 금리 인하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그 얘기로 인해서 장중에 한때 반등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부분이 또 아무래도 오늘 밤에 유럽과 미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기술적인 거는 뭐냐면 N자형 패턴이라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온 후 그 장대 양봉 안에서 조정받는 게 나오는데 오늘이 미국이나 유럽 증시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장세에서도 우리나라가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하지만 변동성 장세는 그래도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동양종금증권 그 선물 옵션 그 팀에서 나온 레포트를 보게 되면은 자,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엘리어트 그 하락 장세의 그 엘리어트 파동의 하락파가 하락파의 그 1.618배, 그러니까 1.618 네. 배를 곱하게 되면 그 종합주가지수 차트 목표치가 1015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전일 도이치증권에서 그 코스피 예상 지수를 1020포인트를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장중 저가가 1028포인트인데 얼추 거기까지 내려온 게 아닌가 해서 저희 또 팀에서는 저희 회사 그 파생상품팀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지금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일 정도에는 우리나라 장이 지금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흑산병이 3개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는 반등이 나올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게 상당히 좀 어렵고 복잡한 그런 이론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 파동 이론상으로 볼 때는 한 1015 정도에서 어떤 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그 말씀이 상당히 반갑게 들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드는 생각은 그 파동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시장의 상황을 뭐 좋은 쪽과 안 좋은 쪽의 그 상한선을 어느 정도 좀 정해놓은 걸 전제로 깔고 그 움직임을 이렇게 정하는 것인데 일단은 지금 상황 자체가 워낙 그 하한선을 뚫고 내려가 있는 안 좋은 상황이라 가지고 그게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제발 좀 맞아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사실은 그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죠.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사실은 그 약점이 있죠. 예. 주관적이라는 거. 선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자기 생각을 갖다 껴맞춘다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도 한 가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툴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예. 김용재 차장님의 그 분석이 꼭 맞아주기를 저도 지지를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의 어떤 그 증시 상황을 분석을 들어봤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 두 분께서 어떤 생각을 또 갖고 계시고 또 좋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다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용재 차장께서는 내일의 증시 전망을 상승 쪽으로 조심스럽게 잡으셨거든요. 예. 자, 우리 투자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사실은 종목을 좀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지금 뭐 좀 저도 힘듭니다, 사실은. 예. 근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라면 건설 업종과 은행 업종에 대해서 조금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 이렇게 좀 여전히. 말씀을 드리고 예. 싶어요. 왜냐면 어차피 금융위기에 촉발이 돼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건설주하고 은행주기 때문에 네. 그 효과가 나타나면 가장 또 낙폭이 컸었고 그런 어떤 경기부양책이나 금리에 관련된 또 신용위기에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가장 첫 번째로 받는 것들이 또 그 낙폭이 심했으면서도 받는 게 은행하고 건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시장이 패닉이고 오늘도 하한가를 맞고 낙폭이 크지만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종목군, 즉 건설업종과 은행업종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면서 분할 매수에 좀 접근을 하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일의 전략 포인트를 어떤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업종은 건설과 금융업종으로 일단은 국한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그 시장 분위기가 반등 턴을 할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주장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한영아 차장님은 어떻습니까? 네. 현 시장 상황에서 종목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주식을 매수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현금 100%가 제일 마음이 편하겠죠.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우량주든 비우량주든 지금 폭락 장세에는 다 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때일수록 실적이 좋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 쪽으로 일단은 메모를 해 두셨다가요. 시장이 안정을 찾았다라는 판단이 드셨으면은 매수 후보 종목에 좀 고려해 보시라는 그 바람에서 두 종목을 갖고 나와봤습니다. 네. 자, 오늘 코오롱과 SK네트워스 두 종목을 편입을 해주셨는데요. 자, 먼저 그러면 코오롱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오롱은 실적 호전 종목입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8.5%가 증가한 5,600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62%가 증가한 296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4분기에도 실적 개선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고요. 4분기 추정 영업이익도 전분기 대비 실적 개선 추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과 원료 가격 하향 안정, 그리고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 비중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2007년부터 추진해온 구조 조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요.
FNC 코오롱과의 합병을 통해서 재무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전망입니다. 또한 지주사 전환을 통해서 그룹 계열사 모두가 클린 컴퍼니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코오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SK 네트워크도 들어보죠. 네, 첫 번째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7.98%가 증가한 6조 900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1,459억, 당기순이익은 81%가 감소를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원인은요, 지분법 평가 대상 변동과 지분법 손익 변동 등 비경상 요인에서 감소를 한 거지만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 그룹 의존도가 높긴 하지만 실적 안정성이 높다는 점에서 경기 침체 방어주로 꼽히고 있으며 2007년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을 해서 경영 정상화를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요. 기존 시각의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중장기 투자 대상으로도 삼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려운 장세에서는 사실 어떤 종목을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SK 네트워크 그리고 코오롱 두 종목을 편입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경제 진단을 이어가겠습니다. Live from Hong Kong, from Tokyo, from Singapore, from Sydney, live from Beijing, from Shanghai, live from Seoul, from Taipei, Melbourne, KL, and Mumbai. 세계 경제의 흐름, 글로벌 자금과 기업의 움직임, 이젠 서울경제TV가 책임집니다. Bloomberg Television.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위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국립광고협의회. 블룸버그 TV의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이번 순서는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을 심도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현우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각국의 강도 높은 대응 조치로 어떤 그 글로벌 금융 위기에 불을 끄기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이 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좀 활활 타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특히나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이 패닉 상태 이거 어떻게 쳐다봐야 될까요? 글쎄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예. 많은 투자자들이 참 걱정이 많고 밤잠을 설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증시 패닉 현상은 이제 그 실물 경제 침체 우려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나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제 미국 FRB가 이제 기업어음, 양도성 예금 증서 매입 등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이제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소식에 주가는 장중한 때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야후 등의 이제 주가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하락했고요. 네. 어제도 이제 특별한 요인이 없었지만은 기업들의 실적 악화 소식이 잇따르면서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금융위기가 후폭풍이 이제 실물 경제 쪽으로 이제 전이가 됐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이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보면은 그동안의 금융시장 불안은 이제 신용경색에서 왔던 건데, 신용경색에 따른 금융불안이 실물경제에 타격을 미치고, 그 실물경제 타격이 이제는 금융불안을 또 원인으로 또 작용하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특히나 이제 어떤 그 글로벌 경제 위기의 영향을 우리나라도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나라들도 심각하게 받고 있는 나라들도 많은데, 유독 우리는 좀 더 심하게 두들겨 맞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거는, 세계 증시 공통의 악재고요. 네. 여기에다가 우리는 이제 그 신용 위기라는 그런 또 하나의 악재가 또 추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 이런 나라들은 지금 그 부도 위험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좀 주춤해지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동유럽 이런 나라들은 지금 그 위험도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도 위험도를 나타내는 그 크레딧 디폴트 스왑 그 프리미엄이 계속 치솟고 있는 거죠. 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도 이런 신흥국들하고 이렇게 같은 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의 그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 그 CDS 프리미엄이 지난 10일 367포인트를 고점으로 했다가 또 200대로 하락했다가 다시 400대를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고점 치솟고 있는데, 이는 이제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보다도 네. 높은 수준이죠. 외국인들이 우리 정부의 그 금융시장 안정대책이나 건설 부동산 대책 등 그런 걸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외환 유동성이나 경제를 보는 눈이 부정적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또 이제 그 외국인들이 우리 황금성이 좋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계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는 환율을 급등시키고, 환율그라는 다시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자,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국가의 그 신용 부도 위기에 관한 그 어떤 척도라고 할 수 있죠. 국가 이 CDS를 살펴보면은 그 신흥시장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한창 그 아래로 평가하는 뭐 태국이라든가 말레이시아 같은 데보다 우리가 한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필리핀이라든가 그런 나라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게, 아무래도 그 물속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숲 안에 있다 보면 우리 숲이 어떤 모양인지 객관적으로 참 알기가 힘든데,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그 해외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우리 시장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좀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도 혹시 저부터도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실물 경기 침체 우려가 이 금융시장의 불안의 가장 큰 요인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네. 실물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지금 보면 이제 우려 단계를 넘어서 네. 이미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속도도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그 금융위기 불안에서, 금융 불안에서 왔던 그 소비 심리 비축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것 됐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인데요. 지난날 미국 자동차 판매 대수는 100만 대에도 못 미쳐서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달에는 더 떨어질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 등 신흥시장에서까지 수요 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유럽 등 자동차 업체들은 공장 폐쇄, 감원 등에 속속 나서고 있고, 그 미국이나 유럽에 진출해 있는 도요타 등 일본 업체나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도 일부 감산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기 침체가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 업종에 걸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철강, 석유화학, 생활용품, 운송, 유통, IT 업체의 실적 악화하고 감원 감산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국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수출에 관한 비중이 한 80% 정도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어떤 그 세계 경제의 큰 흐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예속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도 표현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겪는 그 위기가 열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한 12, 13 정도를 겪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우리 기업의 실적 악화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고, 또 감산 등 또 일부 업종에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수출 위축이 불가피해가지고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은 IMF가 지금 미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0.1%, EU는 0.2, 유럽연합은 0.2%, 네. 일본은 0.5%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성장이 멈추는 거죠. 네. 여기다가 또 세계 경제의 버팀목력을 할 것으로 꼽혔던 그 중국도 성장률이 급속히 하락하면서 둔화되면서 8%대의 성장률로 이렇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 경제의 4대 축이 모두가 흔들리는 셈이니까 더 침체의 골이 깊어진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우리 경제를 이렇게 세계 경제가 침체가 되면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수출은 뭐 위축은 불가피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수출이 증가율이 내년에는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도 3%에 떨어질 거라는 그런 전망과 분석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철강, 조선, 해운, 전자유화 등 주력 업종의 간판 기업들이 3, 4분기 실적이 나름대로 선방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도 네. 주가는 오늘 보듯이 어제 오늘 보듯이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수직 하락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것도 바로 지금보다는 미래 성장에 대한 또 미래 실적 전망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옛날에 그 고전 소설이죠. 흥부전 같은 거 보면은 흥부가 아무리 그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 놀부라는 그 형이 있게 좀 잘 사는 형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딱이라도 한 대 얻어맞고 붙어 있는 밥이라도 좀 뜯어먹고 그러는 게 가능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잘 사는 형조차가 지금 망해가지고 이제 제약가림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면은 그 뜯어먹을 밥풀조차도 없어지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건데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야 지금의 상황이 IMF 때보다도 더 힘든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전체 큰 틀을 놓고 보면은 IMF 때보다도 지금 상황 자체가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더 불안 심리가 더 가중되는 거죠. IMF 때는 우리 또 아시아 지역만의 그런 국한이 돼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또 유럽 이런 데서 우리가 또 수출도 잘 하고 이렇게 해서 금방 좀 빨리 벗어날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중심부가 흔들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되나요? 기대의 언덕이 많지 않다 이렇게 표현이 될까요? 그래서 불안 심리가 더 강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위기 상황이 언제쯤이나 진정이 될 것이고 그 진정을 넘어서서 언제쯤이나 이런 위기가 극복이 돼서 다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습니다. 자, 그 시점을 잡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하는 게 아마 가장 큰 관심사일 겁니다. 근데 워낙 다양하게 이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0년 넘게 갈 거라는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상 어느 것이 옳다고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하기는 아마 누구도 지금 불가능한 상황일 겁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경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그렇지만 이 추세를 보면 금방 회복되는 그런 V자형 회복은 좀 기대하기가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그 기대를 걸게 하는 대목은 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각국이 이제 그 노력이 이제 빨라지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점인데 미국은 이제 의회를 중심으로 지금 그 감세 또 세금 감면이나 또 SOC 투자 같은 그런 걸 내용으로 해서 한 1,500달러에서 3천억 달러의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지난번에 부양책 내놨지만 또 한 번의 그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1차에 이어서 지난 8월 1차 부양책에 의해서 2조 원 감세 규모를 내용으로 한 2차 부양책을 준비 중이고 또 중국도 수출 부가세 환급하고 농업보조금 확대 같은 그런 그동안의 긴축 정책에서 벗어나서 그런 성장 정책으로 지금 부양책을 내놓을 그런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각국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 14일인가 15일인가요? 15일이죠. 네. 네. 자, 그날은 또 이제 G20 그 세계 각국을 이끄는 그 리더 지배를 가진 그런 정상들이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지금의 어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그런 논의를 하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고 또 미국 대선을 통해서 새로이 선출되는 또 대통령이 새롭고 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이번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해안을 모두 다 두루두루 갖춰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현우 논설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굉장히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의 이제 어떤 공황 상태가 우리 증시를 덮치고 있습니다. 이제 천선의 붕괴마저도 염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 포털 사이트의 주식 관련 카페에서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다고 하네요. 천선이 과연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방어가 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더니 41명의 투자자들이 천선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한 그 절반 정도가 되는 21명이 천선을 방어해서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천선이 지켜질 것이라는 사람들이 한 21명이라는 것을 보고 바닥이 좀 더 멀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됩니다. 자, 센 경제현장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동석이었습니다.